네, 저는 파인아트 조형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모티브 삼아서 공예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오하진이라고 합니다. (2000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학부에서도 섬유 미술을 전공하긴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학부 졸업한 다음에 중간에 뭐 패션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만화가 생활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들어와서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조형 작업하고 공예 작업, 디자인 작업 같이 병행해서 해오고 있었죠. 이제 점점 이제 확장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예계가 발전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작가분들도 이제 점점 폭이 좀 넓어지고, 제 개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는 뭐 크게 달라진 것보다 약간은 제 세계가 약간 점점 굳어진다라기보다 제 세계가 좀 더 구축이 되는 느낌? 그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보다는. 사실 저는 작업 자체가 제 오락이자 쾌락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동력 자체가 뭐 어디서 받는다라기보다 그냥 작업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 자체가 원동력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다른 일이 이 작업 때문에 원동력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딴 데로 에너지를 쏟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창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파인아트 순수 창작 작업이나 공예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이나 다 동일하게 저한테는 중요한 그 작업 중에 하나인데, 공예만 딱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파인아트 작업에서 일단 제 영감의 원천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쓰임 있는 공예나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공예는 그냥 창작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이 작업이 저한테서 나왔나, 그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좀 해요. 그래서 보통 영감의 원천을 어디서 얻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한테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늘 진짜 저한테서 나온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그니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 작업이 약간 기괴하고 뭔가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그런 연상작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가 어떤 완벽한 형태에서 일어나는 시그니처보다 그냥 곡선이라든가 제 특유의 그 정서가 반영된 선 느낌?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제 개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생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노트를 좀 해요. 그러면 그 낙서 같은 뭐 단어나 아니면 뭐 메시지나 그런 거랑 정답 같은 단어들이랑 연결해서 이미지를 연결해가지고 영감의 원천을 만들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저 스스로한테도 생각보다 좀 독특한 걸 발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게, 예전에 제 낙서를 갖다가 이제 뭐 메모지 같은 데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몇 년 후에 그걸 보니까 제가 쓴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쓴 건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과거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고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잠깐씩 떠도는 생각들을 메모해 놓으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흘러가지 않고 딱 멈춰서 제 영감의 원천이 돼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조립시킬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방금 얼마 전까지
며칠 좀 됐는데 수목으로 하는 드로잉 전시도 했었고요. 내년 개인전 준비 때문에 이제 소설도 쓰고 드로잉도 하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지금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2000년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수순이 2000년서부터 한 2004년까지는 우상타파 시리즈로 이제 조형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부터 한 2008년까지 욕망, 그다음에 2009년서부터 2016년까지 운명, 이제 그런 테마 아래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녹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크게 큼직하게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이제 2017년서부터 개인의 문화라는 그 테마로 작업을 했었었는데, 개인의 문화라는 게 사실 약간 말이 좀 안 맞기도 해요. 근데 문화라는 게 국가나 민족 같이 이렇게 거창한 거대한 집단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의 소산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한 개인의 문화로 얘기해서 정신의 소산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신을 알려고 하면 욕망을 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화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욕망 전시 때, 그때서부터 이제 뭔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제 더 누적되면서 2017년서부터는 개인의 문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타파 시리즈에서는 이제 섬유 조형 작업 위주로 이렇게 스티로폼 조각을 한 다음에 인조가죽 같은 거랑 이제 비즈 스팽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시적인 우상들을 갖다가 이제 시각화 시킨 거죠.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 자체는 굉장히 막 위압적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약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 스티로폼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물상 자체가 우상을 이야기하기에 좀 좋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우상이 집착하는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착하는 집착하는 뭐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정보라든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아니면 뭐 직업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각화를 이렇게 시켰던 거죠. 이게 제일 초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스타트가 된 작업이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우상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또 적대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요즘에 와서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작업도 1300g이라는 작업도 정보에 대해서 집착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 작업도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에 대한 이미지고, 1300g은 인간의 평균 뇌무게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에 담지 못하는 양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아이코노클레즘이라고 우상타파 그 자체가 제목이 된 타피스트리라는 작업인데, 타피스트리 이제 직조 작업이에요. 섬유 공예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시는 기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우상타파라는 타피스트리를 짜서 당시에 제 자화상을 갖다가 만들었었는데, 이 자화상은 나중에 한 18년 후에 또다시 은유로 자화상을 제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작업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또 워낙 오래 걸린 작업이기도 하고. 예. 짝짓기 프로젝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한테 운명이 있는 것처럼 오브제에도 운명이 있다는 생각을, 오브제나 뭐 사물에도 운명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물과 저와 짝짓기를 해서 그 사물의 운명을 바꿔주고 형태를 외적으로 바꿔준 다음에 나중에
완성이 되면 무작위로 창작한 그 대상을 보고 이제 글을 써주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까지가 이제 프로젝트의 완성인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한 작업들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마블러스맨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6년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예공방이라는 전시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배드맨과 환생이라는 조명 작업, 그 배드맨이라는 침대 작업이랑 이제 환생이라는 그 조명 작업을 같이 전시를 했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전시보다는 기간도 길고 인스타라든가 뭔가 피드백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걸 직접 보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나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전시보다 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좀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체감했던 것 같아요. 배드맨 작업이 사실 2013년에 시작됐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13년에 그 배드맨 이제 작업이 이렇게 쭉 한 5m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사슴 같은 애가 하나 서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마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작업이 2013년에는 원래 혼자 있었어요. 체어맨이라는 작업으로 있었어요. 2013년에는 체어맨이 됐다가 201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예공방 전시했을 때는 배드맨이 된 거죠. 제가 신당 창작 아케이드라는 레지던시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방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그 5m짜리를 다 펼쳐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 쪼가리 작업을 하다가 다 펼쳐진 건 저도 전시장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 자체가 작가로서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적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작업과 저하고 같이 살아서 이제 적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운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야기랑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배드맨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몇 개월 하고 2016년에 뭐 6개월 하고, 그러니까 진짜 한 뭐 8, 9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원 때 타피스트리라고 이제 직조로 이제 그 작업도 한 거의 6,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 작업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나? 혹시 참고할 만한 게 있나?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머릿속에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보면 약간 기괴하고 괴기스럽다 보니까 제 삶도 혹시 뭐 그런 이미지랑 연관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전 되게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 생활도 굉장히 단순하게 생활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취향 자체가 타고난 정서 같은데,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영향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막상 말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다 스며들어서 영향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작업이랑 같이 나이를 먹다 보면서 느낀 게, 점점 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 세우고 뭔가가 논리정연하게 접근해서 내 뜻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보다는 더 제가 놀이처럼 하거나 더 쾌락에 더 가깝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뭔가가 이제 제 정신의 소산들을 갖다가 뭔가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글도 쓰고 싶고, 그 글에서 나오는 이미지도 만들고 싶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조금씩 발전되거나 변하는 거지, 완벽하게 막 이거에서 A에서 B로 변했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이 생긴 거?
용산구에 있고요. 일단은 3층 건물의 3층 꼭대기에 있고, 아는 사진작가분 소개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인아트랑 공예 디자인 다 하기 때문에 작업실에서는 닥치는 대로 다 해요. 뭐 일반적으로 뭐 페인팅 할 때는 뭐 붓과 물감이겠죠. 근데 페인팅도 저는 아크릴 유화, 그다음에 뭐 수묵화 그런 것도 다 골고루 섭렵하려고 노력을 하고, 섬유 조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은 실과 바늘이에요. 그냥 천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구 중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텐데 펠트 작업을 할 때 카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솜을 갖다가 이제 부풀부풀하게 이렇게 올 부풀을 이렇게 한 다음에 파르트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조각은 덩어리에서 깎아내서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소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붙여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걸 소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제 섬유 조형 작업은 섬유 소조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라고 하면, 제가 그 스케치와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계획 세워서 스케치까지 해놓으면은 약간 작업이 좀 부담돼요. 근데 스케치 없이 하다 보면은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완성한 게 제가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게 제가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결과를 모르니까.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화방 같은 데서 파는 거야 뭐 언제든지 똑같은 걸 살 수 있으니까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는데, 시장에서 이제 원단이라든가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 사놓으면 나중에는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천이라든가 마음에 드는 부자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사놔요. 섬유 조형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좀 편한 게, 올이 좀 안 풀리는 원단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올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옷감 같은 경우에 이게 짜져 있으니까 올이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느질 할 때 약간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잘랐을 때 올이 안 풀리면은 편해서 울 저지 원단, 이제 제가 공예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컬렉터한테 이제 팔려고 할 때는 촉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착용해야 되니까. 이제 만약에 스카프 같은 경우는 목에 둘렀을 때 촉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서 비싼 원단을 갖다가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브로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차피 그건 장신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재료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좀 독특하게, 그건 질감보다도 재질, 이제 표면이 중요하니까 다양한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섬유 조형 작업 같은 경우 할 때는 진짜 몇 개월도 걸리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공예 단품 같은 거 만들 때는 만약에 브로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며칠간 한꺼번에 시작을 하니까 하루에 뭐 몇 개씩도 만들고, 그리고 뭐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빨리 하게 되면은 하루에 그것도 한 열 몇 장씩은 할 수도 있고, 브로치는 아무튼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아주 짧게는 하루에 몇 점씩 할 때도 있고 길게는 몇 개월 걸릴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작업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작업 위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생활이 개인적으로는 좀 단순한 편이에요. 집, 학교, 작업실 여기밖에 거의 다니질 않기 때문에 작업에 거의 모든 스케줄이 맞춰지다 보니까 일어나면 작업하고 졸리면 자고 그래요. 섬유가 실내에서만 전시가 가능한 거, 물론 외부에서도 야외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노출되긴 좀 힘들잖아요, 야외에서. 그러니까 야외 조형에는 그냥 해프닝이나 행사 위주로밖에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야외 조각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되기 힘든 거, 그런 거는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제가 2010년서부터 작업에 글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섞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작위적으로 창작을 먼저 작업을 완성을 해놓고 나서 어렸을 때 인형놀이 하듯이 작업을 대상으로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초였었어요. 2010년에. 그러다가 짝짓기 프로젝트 하면서 오브제와 저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칭해가지고 오브제의 운명을 바꿔준 다음에 형상이 완성되면 뭐 훌라후프맨이다. 그럼 훌라후프맨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그게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소설 내용을 그냥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먼저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내년에 개인전을 위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헛소리 같기도 한데, 친구가 혀에서 털이 나요. 그래서 그 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선물을 해줘가지고 선물을 받았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뒤통수에 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 혀털을 받고 나서 뒤통수에 눈이 생기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생기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소설책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시각화가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 써서 그 안에서 나오는 뭐 공예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파인아트 그 작업을 잘 보여주는 게 단기 목표고, 장기 목표는 작업을 하는 여건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나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구축이 좀 잘 되게 만드는 게 정말 계획이자 소망이기도 해요. 상황이.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섬유 공예 쪽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섬유의 물성을 갖다 좀 더 확장시키는 좀 규모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배드맨에서도 침대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제대로 가구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왔어요. 패션 쪽도 완전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풀 장착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장신구를 갖다가 한번 세팅하고 싶어요. 사실 섬유가 우리 진짜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가깝게 접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완벽하게 고가의 물건도 명품 샵이나 그런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야, 공예 계열 중에서 다른 전공 분야보다 섬유공예 쪽에서는 입지를 갖다가 다지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손쉽게 뭐 만들었다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다고 해서 했는데 대량 생산된 어떻게 보면 섬유 제품에 비해서 우리가 퀄리티를 그만큼 높일 수 있나,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면 완벽한 퀄리티로 뭔가를 장인정신처럼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명품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공예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나서 취업이 은근히 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텍스타일 쪽이나 패션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섬유공예 쪽 작가들이 수가 공예 계열에 유입이 잘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유입된 소수의 작가들이 만약에 있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이랑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저렴하고 싸고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랑 싸울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저는 개성 있고 독특하고 정말 특이한 아이템으로 가야지 섬유 공예 쪽에서는 승산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나 여건이 신진 작가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개인전이라든가 전시하려고만 할 때만 하더라도 자비를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작업만 좋으면 어디든지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원 사업도 많고 작업만 좋으면 다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미대에 나오면 뭐 먹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작가들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공예 쪽이나 뭐 특히 공예 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판매가 유통만 좀 잘 되고 작업만 좋으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디자인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파인아트 성격이 있는 것도 마음껏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제자나 뭐 아니면은 동료 후배 뭐 작가들한테 한번 시도해보라고 적극 추천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공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공예가들이라든가 이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한마디로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예가 파인아트랑 디자인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것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자체도 약간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공예 자체를 파인아트 성격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자체를 다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판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판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공예가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뭐 전시라든가 뭔가를 보게 되면 공예계 내에서 오히려 쓰임이라든가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냥 제스처도 좀 보였었어요. 근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거 자체를 그냥 다 받아들여지면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완벽한 쓰임이 있는 것보다 개인의 문화, 공예가의 문화, 그런 베이스가 좀 된 상태에서 공예를 보여주게 되면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예 자체를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좀 열린 상태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